어머니,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만 간섭하시면 안 될까요? 간섭이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집 사준 게 간섭이니? 어머님, 저희도 이제 신혼이고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매주 오셔서 지적하시는 건 좀 그래요. 지적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지적했다고 그러니? 며느리가 된 이상 집안일은 제대로 해야지. 보세요, 또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뭘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세요? 오빠, 당신도 뭐라고 좀 해봐요. 어머니, 혜진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희끼리 살게 해주세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마. 하지만 알아둬라. 아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 반드시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김순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그 후로는 아들 영민이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영민이가 38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에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어머님께서 주말에 뵙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 당연히 만나야지. 사부인께 내가 먼저 연락드릴게. 혜진이 부모님도 저희 결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세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대요. 저는 처음 며느리 혜진이를 만났을 때 단정하고 공손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위가 아닌 며느리를 맡게 되어 내심 기뻤습니다. 같이 살진 않더라도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겨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오면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 좋지. 영민이가 요리 솜씨가 없으니 내가 반찬 많이 해둘게. 정말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고 영민 오빠가 항상 자랑하던데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양가 부모의 축복 속에 치러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혜진이는 저에게 요리도 배우며 며느리 노릇을 잘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머님께 배운 요리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너희 집에 처음 가보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 반년쯤 지나자 아들 부부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영민아, 언제 한번 보자. 너희 집에 가보고 싶구나. 어머니,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 달에는 꼭 시간 내볼게요.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 혜진이도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각자의 생활이 있을 테고 일도 바쁠 테니까요. 하지만 추석과 설날에도 혜진이 친정에만 가고 저는 혼자 쓸쓸히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민아, 추석에는 언제 올 거니? 차례는 언제 지낼지 물어보려고.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는 혜진이 부모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그럼 차례는? 내 아버지 제사는? 간소하게 어머니께서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다음 날 들를게요. 마음이 아팠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영민이는 점점 더 바빠졌고 혜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혜진아, 다음 주에 영민이 생일인데 뭐 준비할까? 아, 어머님. 저희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른 날 축하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될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요즘 정말 바빠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명절에는 처기 집에서만 지내고 저는 가끔 찾아오는 영민이의 모습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만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혜진이가 사부인 잘 모시고 있죠? 아이고, 사부인. 혜진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영민이도 그렇고. 혜진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아들이 그토록 자주 찾아오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혼자 울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꽤 되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던 돈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영민이의 것이 될 텐데 지금 필요할 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영민아, 너희 집은 어때?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니? 네, 어머니. 아직은 전세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네요.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을까? 아, 글쎄요. 사실 요즘 주변에 좋은 신축 아파트가 분양 중인데.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나아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진짜요? 대략 3억 정도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괜찮아. 어차피 너희 것이 될 돈이야. 내가 더 살 날도 얼마 없는데 뭐. 영민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환한 웃음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며 영민이는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혜진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그래, 오랜만에 혜진이도 보고 싶구나. 약속대로 주말에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혜진이는 전보다 화려해진 옷차림과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민이는 분양 중인 아파트 브로슈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시다니. 혜진아, 뭘. 너희가 편하게 살면 나도 좋지. 이번에 분양받으면 어머님도 자주 오셔서 함께 지내요. 방도 하나 어머님 거실로 꾸며드릴게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제 돈을 받기 위한 말일까? 하지만 그런 의심은 곧 지워버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영민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집은 내 명의로 해두자.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불편함을 눈치챘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저희가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오빠, 어머님 도움받는 거니까 어머님 뜻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혜진이의 뜻밖의 제안에 영민이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이 집이 제 아들의 집이라는 보장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역시 우리 며느리가 현명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죠.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인데.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아들에게 약속한 돈을 송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더 큰 마음은 기대였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어머니, 돈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 잘 됐구나. 집 언제 완공된대? 1년 후면 입주 가능해요. 어머니, 집 보러 같이 가실래요? 내일 견본 주택 가볼 거예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약속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너 어디야? 집 보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혜진이랑 먼저 갔다 왔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다음에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 부부는 집 계약과 관련된 일에 저를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보내준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계약 잘 마쳤어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공사 중이라 위험해요. 나중에 완공되면 모시고 갈게요.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완공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로 입주했다는 소식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한 뒤로 찾아뵙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번 주말에는 꼭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루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민아, 이번 주말에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어머니, 갑자기요?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그럼 언제 가면 되니? 너희 집 구경도 못 했는데. 응.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혜진이도 집에 있을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아들 부부가 좋아할 만한 과일과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 싸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조금 헤맸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구나. 할머니, 누구 찾으세요? 응, 이 아파트 사는 내 아들 집에 가는 중이야. 아, 몇 동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건물 앞에서 만난 어린아이의 도움으로 쉽게 아들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이동 1403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 시간에 있다고 했는데.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맞나요?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벨소리가 문 안에서 들렸습니다. 확실히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혜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몇 분을 더 기다리다 다시 혜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집에 있니? 내가 문 앞인데. 전화는 계속 벨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분명히 벨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민아, 혜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문 안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외출 중이에요. 미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결국 한참 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에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음에 올게. 마음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민망해져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과 반찬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는 대신 저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정면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벽 쪽 뒤에 숨어서 현관 쪽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지켜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약 10분 정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역시 집에 있었구나. 혜진이는 우편함을 확인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다음 날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약속이 있었는데 완전히 깜빡했어요. 그래? 괜찮아. 나도 바빴어.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혜진이도 어머니 보고 싶대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너희 편할 때 오면 돼. 전화를 끊고 난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그 돈을 준 건 아닌데. 며칠 뒤 아들에게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민이는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고향에 왜요? 서울에서 지내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이제 내 나이도 있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뵙기 어려울 텐데요. 그 말이 어찌나 아이러니하게 들리던지 지금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고향에 내려간다고 하니 갑자기 걱정을 하는 척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걱정 마. 너희 일이나 열심히 해. 내가 가끔 전화할게. 그렇게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부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껴온 돈 대부분을 아들에게 주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쓰라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짐을 싸면서 결혼식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아들은 제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민아, 내일 고향으로 내려간다. 네, 어머니. 짐은 다 챙기셨어요? 응, 다 했어. 너희는 잘 지내고. 저희가 바빠서 마중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굳이 마중을 나와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거절하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혼자서라도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가져갈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구와 살림살이는 처분하고 꼭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가지 기념품만 챙겼습니다. 평생 모은 사진첩과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김 여사님, 이사 가신다면서요? 어디로 가세요? 내 고향으로 내려가요. 이제 나이도 있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서운해 하시겠네요. 그럴 시간도 없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짐을 모두 꾸리고 택시를 불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출발 시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배웅 나올 시간도 마음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떠나는 순간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웅도 못 해드렸잖아요. 괜찮아. 너무 바쁜 거 알아. 잘 지내. 어머니, 죄송해요. 정착하시면 저희가 찾아뵐게요. 형식적인 말뿐인 아들의 대답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이제 제 집이라는 생각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걱정했는데. 방금 왔어. 고마워, 문주야.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가져왔어요. 고맙다. 들어와서 같이 먹자.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닦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추억들이 떠올라 가끔씩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해나가면서 마음의 정리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집은 괜찮으세요? 응, 다 괜찮아.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열심히 해.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근데 너희도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이 전화를 했지만 대화는 항상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저도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이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생활 패턴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채소를 돌보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주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마을 행사에 한번 나오세요. 다들 반가워할 거예요. 무슨 행사인데? 추석 전에 마을 잔치를 하거든요. 할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나가볼게. 마을 이장님의 권유로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김치와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잊고 있던 즐거움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행사 당일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 알던 이웃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 아니세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 이제 다시 고향에 내려왔어. 앞으로 자주 보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조용히 벤치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옷차림과 지적인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인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새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사실 새로 온 건 아니고 예전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변호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강 선생님은 예전에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가족분들이 안 계신가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는 못해요. 이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니까요. 저도 딸이 둘 있지만 명절에나 한 번씩 봅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게 어디예요?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잘 안 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 부끄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마을 도서관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책 몇 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오랜만에 책도 읽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강 선생님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매주 2번씩 마을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지적 자극과 정서적 교감이 좋았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확실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강 선생님과 점점 친해지면서 아들과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준 돈과 아파트명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변호사 출신답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순자 씨의 재산입니다. 아드님이 살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요. 하지만 아들 주려고 산 거라서.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강 선생님의 말에 생각해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로 봐서는 앞으로도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언을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증여의사요? 아들이 살게 해준 거지 완전히 준 건 아닌데. 그럼 더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강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 재산에 대한 법적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형식적인 안부 통화만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여기선 다 잘 지내. 별일 없지? 사실 제가 내일 고향에 내려갈까 해요.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요.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놀랐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내일 오후 기차로 갈게요.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밥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집안 청소도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강 선생님, 내일 우리 아들이 온대요. 아, 그러세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내일은 도서관에서 못 만나겠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근데 왜 갑자기 온다는 건지 좀 불안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겠죠. 강 선생님과 통화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임이 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본다는 기대와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둘러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3시, 마당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급히 나가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민아, 왔구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고향집이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도 찾아와줘서 고맙다. 밥 준비해 놨으니 들어가자. 네, 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했지만 아들은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여전히 최고네요. 입맛에 맞아? 그동안 잘 먹은 거야? 네. 그런데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말해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갑자기? 회사는 어떻게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해보려고요.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했구나. 어떤 사업인데?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을 꺼내는 방식에서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열려고요. 요즘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상의도 없이 갑자기 말하는 거니? 사실 어머니께 도움을 좀 청하러 왔어요. 마침내 아들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줄 때 거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는데 또 돈을 요구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초기 투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요. 아파트 담보대출도 알아봤는데 지금 대출이 좀 있어서. 5천만 원. 그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알아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업이 잘 되면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약속을 들었지만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영민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당장은 어렵고, 통장에 있는 돈도 얼마 안 돼.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피곤해 보이네. 아들을 방에 재우고 저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 제 노후를 위한 돈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생각하면 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영민아, 오늘 언제 돌아가니? 어머니, 점심 먹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얘기한 거 생각해 봤는데. 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들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장인어른. 지금 어머니 댁이에요. 아들이 밖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음식을 가지러 부엌에 갔다가 우연히 아들이 놓고 간 업무용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순간 눈에 띈 내용에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한테서 돈 받아왔어?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해. 더 이상 저런 시골에서 사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대화 내용이 보였습니다. 아직 설득 중.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가 많이 망설여. 어떻게든 받아와야지.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카드값도 밀렸는데. 알아. 내가 최대한 노력해 볼게. 어머니 마음 약해지면 돈 주실 거야. 그래야지.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아파트 한 채 더 살 수 있을 거고, 그럼 여유 생기니까 좋잖아.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업무용 폰으로 저 몰래 며느리와 이런 문자를 나눴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사업 자금이 아니라 또 다른 아파트를 사기 위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혜진이랑 통화하느라 늦었네요. 그래? 혜진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민아, 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 정말 급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미안하다.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네가 진짜 사업하려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일 리가 없잖아요. 아들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이렇게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연락할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래. 이제 가봐. 버스 시간 되었을 거야. 아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선생님, 죄송한데 내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아들이 다녀갔는데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도서관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강 선생님과 약속대로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을 테지만 억지로라도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어제 아드님 만나고 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강 선생님, 제가 어제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아드님 때문에? 네, 아들이 돈을 빌리러 왔었는데 우연히 아들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강 선생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과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남에게 가족 문제를 털어놓는 걸 꺼렸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아이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사줬는데 이제는 더 달라고 하네요. 순자 씨,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해요. 법적인 대응이요? 강 선생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과 법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드님 부부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아파트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해두긴 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아들 주려고.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 명의인 것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강 선생님은 법률 전문가답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들과의 대화는 가능한 문자나 이메일로 하고 통화 내용도 기록해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하는 정황 그리고 그 돈의 용도가 처음 말한 것과 다르다는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건 알겠는데 그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아드님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아드님 부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해야 해요. 아들을 내쫓는다는 말인가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방어입니다. 아드님 부부가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강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 노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선 제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죠. 그날 이후로 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면서도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적절히 회피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로 돈을 요구했고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강 선생님은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대면하기 전에 한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순자 씨, 이제 아드님을 불러서 모든 걸 말씀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아들 얼굴 보면 다 풀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프다고요? 거짓말을 하자는 건가요? 실제로 아프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 아프신 것도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드님을 여기 불러서 직접 대면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강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것이 아들과 확실히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결국 동의했고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엄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요즘 몸이 영 안 좋네. 병원에서 검사도 좀 받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큰 병은 아닌데 의사가 가족들 불러서 앞으로 조심할 점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시간 되면 한번 내려와 주겠니? 네, 어머니. 당연하죠. 이번 주말에 혜진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주말까지 이틀이 남았고 그동안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 선생님과 함께 대본까지 짜두었습니다. 순자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혼자였으면 정말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을 살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조금 쇠약해 보이는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희가 서울로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이 갑자기 커진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재산에 대한 걱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다. 근데 병원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너희 둘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 우선 거실로 들어가자. 거실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민아, 혜진아.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줬는지 알고 있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아파트 사주고 그동안 여러 번 도움도 줬지.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주겠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서류 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명이야. 내가 대부분의 돈을 냈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살게 했지만 이제 그럴 수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말을 마치고 핸드폰을 꺼내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한 기세였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난 이제 너희에게 1원도 줄 수 없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영민아, 혜진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돈줄로만 여겼어.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경솔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너희가 사는 아파트도 내 명이니까 판매할 생각이야.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 집인데.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네가 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허락했으니까 사는 거고.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지금 진정할 때야? 우리 집을 팔아버리겠다는데.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가 돈 주고 산 집.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해뒀잖아.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아니, 영민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했는지의 문제야. 어머님,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아파트는 다음 달에 매물로 내놓을 거야. 너희는 그때까지 새 집을 알아봐. 그렇게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점차 사과하고 애원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집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제발. 영민아, 이제 그만 가자.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일어섰고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후 강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셨고 저는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강 선생님은 제가 잘 해냈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순자 씨,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아파트는 정말 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시작했고 첫 매물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전화를 받으셨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영민아, 할 말이 있어서 전화 받았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의 기색을 느꼈습니다. 전화로는 표정을 볼 수 없어 확신할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혜진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집 팔아버린다고 해서 그러는 거니? 아닙니다, 어머니. 집은 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아들의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의 격렬한 반응과는 달리 이제는 마치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영민아, 솔직히 말하자면 난 너무 지쳤어. 이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머니 댁으로 찾아뵐게요.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내일 오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강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내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이 혼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에는 뚜렷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서 앉아. 강 선생님은 내 법률 상담사셔. 아, 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강 선생님의 시선을 느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영민아, 엄마가 알고 싶은 건 왜 그랬냐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돈 빌리러 왔으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혜진이한테 너무 휘둘렸던 것 같아요. 혜진이가 친구들 따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했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허영심이 강한 편이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살다 보니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오늘 안 왔구나? 네. 사실 혜진이랑 지금 별거 중이에요. 어머니께 모든 걸 속이려 했던 것을 알고 나서 싸웠거든요. 별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아파트 파시겠다고 하신 후 저희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혜진이가 친정으로 갔어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별거 중이라니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진짜 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영민아,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아프게 했네요. 그래도 난 아파트는 팔 거야. 그건 변함없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해서 새 출발하려고요. 아들의 모습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강 선생님도 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 선생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영민 씨, 어머니께서 많이 상처받으셨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니까요. 그래도 제발 용서만은 해주셨으면 해요. 영민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항상 그랬어. 그런데 네가 돈만 보고 나를 이용하려 했을 때 정말 서운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강 선생님과 함께 아들의 진심을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일단 아파트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들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며느리와는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창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 요리 솜씨를 기억하며 식당 메뉴 개발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작은 식당을 내려고 해요. 한식 위주로요. 그래? 음식점은 쉽지 않은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니? 전세금 일부와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게 시작하려고요. 현명한 생각이구나. 처음부터 크게 벌리면 위험하지. 아들의 계획은 소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허영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진심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영민아, 엄마가 요리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돈은 더 이상 못 줘. 아닙니다, 어머니.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의 레시피가 필요해서요. 특히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래, 그건 도와줄 수 있지. 근데 며느리는 어떻게 돼가니? 아직 연락하고는 있는데 화해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더 이상 허황된 꿈을 좇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식당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는 제 노후를 위한 작은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영민아. 이제 그만 있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그런 약속 필요 없어. 그냥 네 인생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그렇게 저와 아들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며느리와는 결국 이혼했고 아들은 혼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주 몇 번씩 식당에 가서 요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구입한 빌라 근처에 작은 식당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로 식당을 옮기면 어떨까요? 어머니 집 근처니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네가 매일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근처로 이사 오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예전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이 보여준 변화와 노력을 생각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식당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식당에 가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점심시간에 주방을 도왔습니다. 아들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식당은 꽤 잘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가게를 확장할 정도로 인기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이제 직원도 2명 고용했고 저는 필요할 때만 가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너 바쁜데 괜찮겠니? 네, 오늘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일찍 나왔어요. 어머니랑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했고 자신의 일을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현실적인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야. 넌 이제 잘 살고 있잖아. 네, 그렇지만 어머니께 받은 상처는 제가 평생 갚아도 부족할 거예요. 영민아, 그런 생각은 그만해.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구입한 작은 빌라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강 선생님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고 가끔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는 요리 강습도 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순자 씨. 모두 당신의 용기 덕분이에요.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말이죠. 그래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고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가족에게서 오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놓아주어야 했고 그 결정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인생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